사법개혁안 속도전에 나선 민주당. 내년부터 매년 4명씩 새로운 대법관을 임명해 총 26명으로 구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중 퇴임하는 대법관을 포함해서 22명을 임명하게 되는데요. 지금 사개특위에서 낸 5대 개혁안은 상당한 공감대가 이미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번 전국국 국회 내에서도 충분히 처리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특위 안에서는 빠졌지만요. 재판 결과에 대한 헌법 소원을 가능하게 하는 재판 소원도 최대한 빨리 입법을 추진한다는 계획. 국민의힘은 사법 해체법이라며 맞받아쳤습니다. 사법개혁을 빌미로 사법해체법을 발표했습니다. 사법부 점령법을 강행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각 법사위에서도 여야 공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법관을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등의 사법개혁안이 어제 민주당에 의해서 그 안이 발표가 됐습니다. 김희정 의원님, 네. 민주당은 일단 이번 정기국회 때 이걸 처리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인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법사위 통과가 된다면 이번 정기국회도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아까 백혜련 사개특위 위원장이 얘기한 바대로 사법개혁안은 일정 부분 공감대가 형성된 부분이 있다. 특히 가장 지금 주목받고 있는 부분이 대법관 증언에 관한 부분이잖아요. 예. 근데 이 대법관 증언에 관한 부분은 대법원도 필요성을 공감은 하고 있죠. 다만 이제 숫자를 어떻게 할 것이냐의 그 문제만 남아 있는 것인데 특히 그 1년에 4만 건 이상이 이제 대법원으로 올라가는데 대법관 한 명당 3천 건 이상의 과부하가 걸린다. 그래서 제대로 처리를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특히 몇 년 전에는 상고법원 필요하다 설치하려고 했던 그런 노력들도 사실 있었죠. 예. 그렇기 때문에 특히 대법관 증언에 관련된 부분들은 일정 부분 공감대가 많이 형성이 돼 있다. 또 나머지 4개의 개혁안들도 그 필요성이 제기가 되었던 것들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대법관을 증언하면 재판연구관도 늘어나게 되는데 그러면은 그 재판연구관들은 대체로 법관들 중심으로 뽑게 되잖아요. 그 숫자를 어떻게 채울 것인가. 그러면 1, 2심 하급심에서 또 어떻게 충원할 것인가. 예. 그렇게 이제 제기되는 그 도미노처럼 제기되는 그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잘 풀어나갈 것인가. 또 사법부도 이 개혁의 한 축으로서 예. 의견을 좀 내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참작해서 어쨌거나 20일 날 낸 건 아니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의견들을 잘 수렴해서 되도록 정기국회 안에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되도록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입장인데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어떤 입장입니까? 이거는 스피드감 있게 가는 게 아니고 졸속으로 갈 우려가 많은 상황이에요. 게다가 지금 사개특위 위원장이 앞서 보셨듯이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돼 있다는 뉘앙스로 말씀을 하셨는데 도대체 누구의 공감대인지 좀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본인들끼리만 그리고 민주당이 장악한 법사위 내에서만 공감대가 이루어지면은 그게 과연 국민들을 위한 서비스, 이 큰 서비스를 몇십 년에 바꾸는 건데 이게 과연 그런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말할 수가 있나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공론화 과정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특정 당연히 대상인 사법부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이번 국감에서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대민 서비스를 받아야 국민들 자체가 이거에 대해서 과연 이렇게 가는 게 맞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충분한 공론화가 되어 있지 않다라는 부분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본인들이 이렇게 밀고 나가면은 그럼 왜 그럴까 도대체 여기에 대해서 또 궁금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심을 받는 거예요. 뭐냐면 지금 민주당의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해서 지금 사법부를 장악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정치적 의심을 받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졸속으로 할 것이 아니라 만약 대법관을 늘린다는 것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국민을 위해서 필요한 서비스라면은 예. 이것뿐만 아니고 말씀하셨던 도미노 현상은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것인가. 그리고 그거 외에 또 민주당이 진행하고 있는 게 너무 많잖아요. 대법관 증언뿐만 아니고 내란 특별재판부 얘기하고 있죠. 4심제 도입 얘기하고 있죠.
전방위로 사법부를 이렇게 압박하는 이 과정을 이렇게 단기간 내에 끝내버리겠다. 자기네 입맛에 맞게끔. 그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특히 쟁점이 되는 부분이 대법관을 단계적으로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것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쿠데타다, 또 독재자다 뭐 이런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민주당은 다음 대통령도 대법관 22명 임명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인데 박성민 위원님. 쿠데타, 독재자 이런 반론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든 이 사법개혁안의 정당성을 훼손하기 위해서 이제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 모든 개혁안이 사실상 개혁안이 아니라 개학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이재명 정부에만 적용되는 개혁안이 아니라는 거죠. 개혁안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 특정 정부의 전유물이 될 수가 없고 대법관들을 임명하는 과정 그리고 대법관을 단계적으로 늘리는 과정을 저희가 설계를 했다라고 한다면 이건 차기 정부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특정 정권에서 이 대법관 증언의 어떤 여러 가지 권한을 전유물처럼 혹은 사유물처럼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반박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고요. 그러니까 즉 다음 정권에서도 혹은 다다음 정권에서도 똑같이 그 어떤 정부가 온다라고 하더라도 이 대법관 임명권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그 절차는 유사하게 흘러갈 것이다. 그런 점에서 특정 정권만의 어떤 사리 사용만을 위한 대법 개혁, 법원 개혁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지나친 폄훼이자 정쟁만을 위한 주장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정광재 의원님 반론을 해주신다면요? 이재명 정권만 22명을 임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이재명 대통령이 될 겁니다. 지금 대법관 증원 문제는요. 사실 시쳇말로 갑툭튀입니다. 지난 5월 1일에 그 이재명 당시 민주당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이 유죄 취지로 확정된 이후에야 대법관 늘려야 한다라는 논의가 본격화된 거예요. 과거에도 한 차례 있긴 했지만 그것이 잠복해 있다가 갑자기 민주당이 벌떼처럼 일어나서 지금 5월 1일 이후 5개월 만에 대법관 증원을 확정짓고 법안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완전히 없애겠다라는 의도에서 그러니까 그 의도의 순수성을 의심해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재판은 멈춰 있는 것이지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거든요. 예. 언젠간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야 될 겁니다. 지금에 있는 인적 구성으로는 이재명 대통령의 유죄를 면하기 어렵다라고 판단하니까 본인들의 편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들을 더 많이 우겨 넣어서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완전히 없애겠다. 이런 의도로밖에 해석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이 사법부에 대한 쿠데타, 독재적인 발상이다라고 국민의힘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가장 혜택을 볼 게 이 대통령이다라는 주장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을 빼면 할 얘기가 없는 당 같아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을 한 대법관들은 무조건 민주당 편을 들 것이다라는 것은 대법관들에 대한 명예훼손 아닌가요? 그러니까 정치적 어떤 중립성, 독립적인 재판 이런 것들은 전혀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을 전제로 깔고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로 맞지 않은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 논의 과정에서 이제 숫자 22명을 그러면 임기 동안에 다 임명하는 게 맞는 것인가? 그렇게 4년에 걸쳐서 늘려가는 게 예.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조금 더 천천히 속도 조절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꼭 다 임기 안에 그렇게 다 임명을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 제기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대법관 증원 자체에 대해서도 지금 갑자기 갑툭튀라고 얘기하셨는데 이미 오래전 한나라당 시절에도 26명 증원이 필요하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과부하 걸린 여러 가지 이유로. 그리고 2020년에도 민주당에서도 이탄희 의원 발의로 48명으로 늘려보자 이런 개정안도 발의가 된 바가 있었거든요. 예. 그만큼 오랫동안 이 대법원의 어떤 상고심의 과부하에 대해서 법원 내부에서 우려도 있었던 것이고 각 국회 안에서도 여야 할 것 없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필요성은 제기가 됐던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필요한 개혁이다. 다만 저는 이제 정기국회 안에 이걸 정말 그 밀도 있게 논의를 해서 국민들을 설득시키고 또 공감대가 형성됐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개혁만큼 숙성이 덜 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국민들도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국민들의 동의를 다 얻어가면서 이거를 충분히 논의와 의견 수렴 끝에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은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고민해야 될 숙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개혁의 일단 방향은 이렇게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관련해서 한 말씀만 드리자면 네, 짧게요. 이렇게 대법관 증원 논의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에 대한 문제 의식을 가져야 하고요. 과거에 이 다른 나라에서 대법관 증원을 어떻게 정치적으로 이용했는지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남미 좌파 독재 국가들이 입법 행정권을 가진 이후에 대법관 증원을 통해서 본인 취향에 맞는 대법원 구성을 만들었던 겁니다. 이건 남미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동부 유럽, 폴란드나 헝가리 같은 그 권위주의 국가에서도 입법 행정 이후에 사법권을 장악하는 과정이 대법원을 그 구성을 바꿔서 본인들에게 유리하게 작동하게 하고 그것이 결국에는 장기 독재로 가는 지름길이 됐다라는 점을 국민들께서도 충분히 인식하고 계실 겁니다. 예, 해외 사례까지 들어주셨는데 뭐 이런 지금의 이런 논의가 좀 차분하게 이뤄질 수 있는가가 또 속도와도 연관이 돼서 앞으로 국회 논의 과정이 좀 이뤄질 것 같습니다. 오늘 전국 지방법원을 대상으로 한 법사위에서도 민주당의 사법개혁안 그리고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두고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민주당에서 자칭 법원 개혁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저는 사법 파괴 선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재판 중단하니까 더더욱 기세가 올라가지고 정말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겁니다. 재판부가 사전에 특정되거나 좀 범위가 어느 정도 한정되는 형태의 재판부를 구성한다면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가능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직연판 헌법상 사법권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 법원에 기속된다는 규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헌법과 법률에 명백히 위반한 판결이라든가 국민의 그 기본권을 침해했을 때 한정적으로 재판소를 하자는 겁니다. 그게 뭐가 이거입니까? 법안을 좀 보셨습니까? 언론 보도를 통해서 언론 보도 가지고 법안을 보셨냐고요. 그리고 어제 민주당이 사법개혁안을 내놨기 때문에 오늘 아침 조희대 대법원장 반응도 궁금했는데요. 출근길에서 공론화 과정에서 의견 충분히 내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김유정 의원님, 어제 국감에 나왔던 서울고등법원장이 증언 자체에 대한 공감대는 어느 정도 형성돼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숫자나 시기 등에 대해서는 공론화를 통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이 공론화라는 게 이제 좀 뭐 우리가 흔히 뭐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이런 말 하는데 구체적으로 이 공론화가 잘 될 것인가 이건 또 궁금한 부분이고요. 사법부랑도 소통을 원활하게 당이 국회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고등법원장 서울 고등법원장의 그 말씀이 제가 이제 그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랄까 문제 의식을 갖고 있는 그 부분하고도 상당 부분 교집합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법개혁이라는 것이 공감대는 있다고 합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증언 부분 이런 것들은 뭐 갑자기 어느 날 튀어나온 게 아니라 오랫동안 필요성에 대해서 모두가 공감하고 있었다라는 측면에서 가장 일단 주목받고 있는 개혁안 중에 하나니까 그 부분은 공감대가 이루어진 게 맞겠죠. 그런데 이 속도랄지 또 의견 수렴 과정에서 이 부분이 왜 이를테면 지금 14명에서 26명으로 실질적으로 재판하는 12명에서 26명으로 왜 늘려야 하는가라는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랄지 그러면 5년 전에 이탄 의원은 왜 48명으로 했을까 또 얼마 전엔 100명으로 하자 막 이런 얘기까지 뭐 법안으로 발의는 안 됐습니다만 이제 그런 것에 대한 차분한 설명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것은 민주당에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다음 대통령도 22명 대법관 임명할 수 있다라고 그러니까 페어한 거다 공평한 거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렇더라도 국민들이 차분하게 이 부분을 이해하고 그래서 필요하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설득시키는 작업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이제 공론화 과정인데 개헌에 우리가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또 검찰 개혁은 워낙 오랫동안 우리가 많이 알리고 또 정보를 드리고 해서 국민들이 뭐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검찰 개혁이 본격적으로 이렇게 완성이 돼가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 점에서 사법 개혁도 거의 마찬가지 어떤 그 공을 들여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과정이 이제 몇 개월 동안에 그만큼 숙성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당의 노력이 좀 많이 필요하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증언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가 재판부 3심까지 난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게 되는 그 재판 소원 부분에 대해서도 민주당 주도로 지금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지금 국민의힘 어떤 입장입니까?
약간 이게 논리적으로 안 맞잖아요. 이게 그 제 4심제 도입이라도 와 마찬가지인 그런 성격을 띠는 제도 도입인데요.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법관을 늘려야 되는 이유. 왜냐하면은 너무 많은 개인당 1인당 주어지는 사건 건수가 많기 때문에 예. 너무 너무 지연되기 때문에 뭐 이런 얘기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이 받아야 될 서비스를 조금 더 잘 받을 수 있게 하겠다 이건데 4심제가 실질적으로 4심제 도입이 되게 되면 더 기간이 늘어나지 않겠어요?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순간 비용은 더 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앞서 말했던 민주당이 주장하는 이거를 좀 단축시키고 서비스를 질을 뭐 향상시키기 위해서 한다는 것과 지금 4심제를 도입하는 것 같은 이런 거는 상충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그 불균형적인 그러니까 앞뒤 안 맞는 논리적이지 못한 얘기 때문에 이게 정치적 의도가 다분하지 않냐라고 의심을 하는 거예요. 게다가 앞서 말씀하셨듯이 여러 이 법원장들뿐만 아니고 그 사법부 대상이 되는 사법부에서조차도 이거를 좀 더 공론화시켜야 되고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더 들어봐야 되고 그리고 결국에는 이게 위헌 요소가 있지 않느냐라는 부분을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다 해소할 수 있을 때까지 예. 아니면 전반적인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을 때까지 수기 과정이 필요한데 그런 거 없이 민주당 혼자 주도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속도감 있게라고는 얘기하지만 졸속으로 만들어내는 법안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겁니다. 예. 민주당 입장에서는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기하다 보면 언제 개혁하냐라는 그런 여론도 신경을 쓰지 않을 수가 없고 그렇다고 또 너무 속도를 낸다 비판도 감수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러면 이런 여론을 봐서 속도나 또는 내용도 좀 조절할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 시한을 못 박지는 않았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예. 여기에 대해서 결국 사개특위 안에 포함되지 않았던 이유는 사개특위 안에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논의가 마무리되지 않았다라는 거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내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는 이 여러 가지 이제 추진을 하되 여론을 좀 살펴가면서 추진을 하겠다. 어떤 속도 조절을 의미하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당내 의견이 좀 갈릴 수는 있습니다만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검토해 볼 만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예. 결국 이게 모든 재판에 대해서 적용이 되냐 그렇게 설계하지 않을 수 있죠 충분히. 예를 들면 이 재판 소원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확정 판결이 된 사안에 대해서만 그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그 뒤에 재심이라든지 환송심이라든지 후속 절차들에 대해서 법에 명확하게 명기를 하게 된다면 이 법의 신설로 인해서 혹은 개정으로 인해서 다가오는 어떤 부작용들을 좀 축소시킬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외에도 결국에 이게 핵심은 재판의 속도보다도 이 재판을 받는 과정 가운데에서 국민들의 기본권이 침해되느냐 아니냐거든요. 결국 입법과 행정에 의해서 기본권이 침해된 사람들은 구제받을 수 있는 조치들이 있지만 사법부에 의해서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현행법상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라는 구절 때문에 이 기본권 침해의 공백이 사법부 내에서는 발생을 한다. 예. 이 점이 지적되어 왔기 때문에 이 내용이 논의되고 있다라는 점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런데 그 네, 부분에 이정희 의원님. 대해서도 재판 소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도 정치적으로밖에 바라볼 수 없는 이유가 딴 데 하나 더 있어요. 뭐냐면 지금 정청래 대표는 이걸 해야 되겠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지도부가 이거를 발의하고 이거를 당론화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공개적으로. 근데 원내대표는 또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는 애 마는 애가 국민이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네 정치적 셈법에 의해서 한 해 만에 이루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거기에서 어떻게 우리가 신뢰를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예. 그 부분 제가 김유정 의원께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 이른바 당내 투톱 뭐 갈등설이라고 할 거예요. 뭐 중요 사안마다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나오긴 하는데 이 재판 소원 가지고 정청래 대표는 추진하겠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당론이나 당 사개특위에서는 발의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그래서 의견 차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사개특위 안에 안 들어간 게 아닐까 저는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애써 의견이 전혀 없어요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이 재판 소원을 바라보는 사심제는 아닙니다. 그건 좀 어폐가 있는 이야기고요. 재판 소원과 관련해서는 헌법재판소법에 재판을 제외하고는 다 헌법 소원 청구가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공권력에 의해서 피해를 받은 국민이 그럼 어디 가서 권리구제를 받을 것인가라는 부분에서 그 국가 권력이나 공권력의 사법부에 의한 권리 침해는 어떻게 구제받을 것인가가 이제 고민의 시작점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매우 제한적으로 판결이 다 끝난 부분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헌법소원 할 수 있게 한다. 재판에 대해서도 이제 그런 취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무조건 대법원 상고심 끝나면 다 44번째로 간다. 그런 의미의 사심제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건 전혀 아니라는 것이고요. 매우 제한적이라는 것이고. 예. 그래서 그 제한적인 것은 뭐 위헌이랄지 절차적 문제랄지 법률이나 뭐 이런 것에 그 위배됐을 때 그런 그 몇 가지 매우 그 기준이 있거든요. 거기에 한했을 때만 재판도 헌법소원 청구할 수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사심은 아닙니다. 그런데 일단은 김병기 원내대표는 당론 아니다. 사개특위에서 발의하지 않는다 이렇게 예. 얘기는 했습니다만 또 그래서 이런 정도의 약간의 이견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장 넣지는 못한다고 또 그걸 숙성시켜서 논의할 만한 시간이 좀 모자랐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도부 안으로 개별 입법으로 발의를 해서 이걸 공론화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하는 방향은 맞다는 거죠. 가야 된다는 것이고 다만 이제 우려하는 부분 그 문영배 소장 대행도 얘기를 하셨듯이 대법관 증언한다는 것은 재판을 빨리 하자는 것인데 제한적으로 재판 소원을 하더라도 그거는 더디 가게 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모순이 있다. 이런 우려에 대해서도 저희가 귀를 기울여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의원 입법이나 당론 발의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과정을 통해서 공론화해 나가겠다라는 것이고요. 이것과는 별개로 이제 그 사법개혁안은 별도로 추진하겠다는 그런 예. 것이죠. 그래서 이게 그 모순되는 부분이랄지 지적했던 부분이랄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하는 게 필요하겠다. 귀를 기울여야 된다. 라는 생각이고요. 헌재에서는 일단 헌법에 대해서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기관인데 이 부분 필요하다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대법원하고는 약간의 파워게임처럼 또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떻게 그 절충을 해서 재판 소원이라는 제도를 정착시킬 것인가에 대한 것을 여당이 좀 책임감을 가지고 공론화할 필요는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엇박자는 아니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그렇게 추진하게 한 방향은 있는 것인데 예. 사개특위 안에 넣지는 않겠다. 당론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당론 발의는 아니고 지도부 안으로 해보겠다라는 게 대표의 입장이니까 그 이견이라는 게 서로 완전히 부딪힐 만큼의 서로 다른 이견인지 이런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추이를 좀 봐야 될 문제입니다. 예, 정강재 의원 먼저 드릴게요. 그래서 밖에서 봤을 때는 예. 민주당이 원내대표와 당대표 간의 이견이 있는 것 아니다, 엇박자 아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지금 그래픽 통해서 명확하게 보셨잖아요. 하시는 말씀이 좀 달라요. 그런데 원내대표하고 당대표하고 이렇게 의견을 달리했던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죠. 가장 대표적인 게 그 특검법 연장한 것과 금융시장 그 관리 체계 개편하는 거 이거 합의 봤었는데 정청래 대표가 부랴부랴 합의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정청래 당대표에게 원내대표가 사과하라 이런 얘기 했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두 분이 화해했는 줄 알았는데 사개특위 돌아가는 걸 보니까 여전히 이런 갈등이 봉합되지 않은 측면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른 하나는 이게 사실상 사심제로 가는 겁니다. 사심제 아니라고 민주당에서 계속 강조하지만 사실상 사심제로 가는 밑자락을 까는 거죠. 돈 있고 빽 있는 사람은 분명히 어떤 법 기술을 이용해서든 사심제로 가려고 할 겁니다. 그 과정에서 돈 없고 빽 없는 사람들만 희생양이 되는 거고 재판 지연에 따른 다양한 그 법적 피해들을 결국에는 힘 없는 사람들이 지게 되는 거예요. 저는 문영배 전 헌법재판소장이 했던 얘기에 대해서도 민주당 또 이재명 대통령도 좀 귀담아 들을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하는 행보만 놓고 보면 전혀 그게 소기의 경읽기처럼 읽히는 것 같아서 대단히 아쉽습니다. 네. 저도 아까 그 그래픽을 보면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데 저건 정청래 그 대표가 예. 원내 사안인 본회의 통과권 같은 거에 대해서 김병기 원내대표한테 그냥 한 방 빡 때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거를 굉장히 점잖은 이런 토의 과정이라고 보시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것 같고요. 그 사심제가 아니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짧게 한 말씀만 예. 더 드리자면은
아까 왜 12명, 그러니까 14명에서 26명으로 늘어나느냐. 이 부분마저도 국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기 과정이 필요한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예. 하물며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그 법조인들 포함해서 사심제와 마찬가지인 효과를 낼 거다. 새로운 제도가 생기면 이 제도는 활용하기 위해서 결국엔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받아들일 거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해소하는데 얼마나 더 큰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근데 그거 없이 이것도 그냥 졸속으로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지금 하고 있는 행태가 다 정치적인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 박성민 저는- 의원 반론 네. 들을게요. 저는 좀 의견이 다른데요. 그래픽을 다시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김병기 원내대표의 입장은 지금 현재 사개특위의 그 논의의 결과를 이야기하면서 나왔던 내용이고 재판 소원에 대해서 사개특위에서 결론이 나지 않았다라는 취지의 발언이거든요. 근데 그 뒤에 이제 정청래 대표께서 말씀을 하신 것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사실상 말씀을 하신 거기 때문에 이 재판 소원에 대해서는 원내대표나 당대표나 어떤 찬반의 의견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다라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대를 이룬다면 당연히 당론 추진을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의원총회에서도 여러 가지 공론화 과정을 거칠 수가 있고 그런 면에서 지금 상황에서 논의가 숙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장 논의가 마무리 지어지지 않은 시점에서 당론으로 발의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 이 재판소원법은 그 개인 김기표 의원이 개인 발의를 하고 당 지도부가 공동 발의자로 참여를 하는 형식으로 발의가 됐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뒤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공론화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매듭이 지어지면 당론으로 이제 추진을 하는 것은 문제가 될 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한 사람은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말한 것이고 한 사람은 이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 둘 사이의 방향이 크게 다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예. 여야 패널이 아까 그 말 스피치 그래픽을 띄워달라고 서로 해서 안에 제작진이 매우 바빴습니다. 네. 자, 다음 오랜만에 경기도 대상으로 한 행안위 국감에서 김동연 도지사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들어보시죠. 현직 공무원의 선거 개입 아니냐. 저걸 확인하기 위해서 김현지 부속실장을 정인으로 신청했는데 민주당의 철벽 방어에 의해서 막히고 있습니다. 자꾸 숨길수록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숨는 사람이 국민이잖아요. 이 사람 얘기가 왜 경기도 국감에 나오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질문을 왜 저한테 하시는지도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지사 취임하기 전에 훨씬 전 별정직 공무원이었고 제가 아는 바도 없고 면식도 없고 이것이야말로 정당화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뭐 언론에서 예상한 대로 국감 2주차도 김현지 부속실장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지금 경기도 대상 국감에서도 나오자 김동연 지사가 약간 비판을 하는 발언을 했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김동연 지사의 그 마음도 이해가 가요. 예. 답답하겠죠. 아무 관련 없는 사람에 대해서 왜 자꾸 질문을 하는지. 근데 전 이것이 그 민주당의 잘못이라고밖에 얘기할 수가 없네요. 왜냐하면 김현지 그 실장이 나왔으면 처음에 이 얘기가 논의가 됐을 때 몇 주 전에 나와서 당당하게 국감에 나는 들어가겠다. 예. 그리고 그때 또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었었고 그 직을 바꾸기 전까지는. 그래서 이런 민주당의 꼼수와 그 용산의 꼼수가 없었더라면 이 이슈가 이렇게까지 커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지금 전체적인 국감의 흐름을 보면은요, 뭐 국민의힘도 약간 이 비판에 대해서 뭐 자유롭지는 않을 수 있겠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진행했던 여러 가지 정책들을 비판하고 그거를 판단할 수 있는 국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그냥 정치적인 정쟁으로 몰아간 거는 민주당입니다. 그러면 민생은 없고 정치적 전쟁만 남은 이 국감에서는 야당이 됐던 여당이 됐던 정치적 쟁점만 남은 거예요. 그런 입장에서 보면 국민의힘은 지금 김 실장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정치적 이슈를 하는 게 훨씬 더 낫죠. 그리고 어찌 보면 그 전략적으로 맞을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왜 지금 이 상황에서 저기에서 그 얘기가 나왔냐. 그리고 다른 상임위에서도 지금 출석해야 된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아무리 잘못돼 보인다 하더라도 지금 여당이고 게다가 굉장히 큰 의석수를 가지고 있는 민주당이 이번 국감은 대국민 서비스는 아무것도 없었고 국민을 위한 그 국감은 어디에도 없었다. 이런 부분을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박성민 의원님 반론 들을게요. 근데 오히려 국민을 위한 국감을 안 하고 있는 거는 국민의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로지 김현지 실장에만 집착하고 있는 김현지 국감을 만들고 있는 게 과연 누구입니까? 국민의힘이죠.
그러니까 사실상 이 김현지 실장에 대한 어떤 출석 여부에 대해서 공방을 벌일 때 결국 국민의힘에서 한 게 뭐였습니까? 최소 6개 이상의 상임위에서 김현지 실장을 증인으로 부르려고 시도를 했고 심지어 그 내용은 대통령실의 업무 내용과는 무관한 뭐 예를 들면 대장동 아파트의 자금 출처는 어디냐라든지 아니면 과거 대장동 백현동 개발 사건과 관련한 김현지 실장에게 이제 묻겠다. 그 부분과 관련해 묻겠다라는 취지의 내용으로 증인을 신청하기도 하고 이랬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정쟁을 격화시키는 것은 국민의힘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결정적으로 방금 우리가 얘기했던 어떤 경기도에 대한 국감에서도 경기도지사와 이 경기도에 대한 질문보다는 오로지 김현지 실장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얘기하려고 하는 듯한 그런 눈물겨운 노력들이 사실 저는 굉장히 국민들이 보시기에 소모적이다. 특히나 김동연 지사 같은 경우는 김현지 실장과 어떤 인연이 있다라고 알려진 바도 없고 근무 기간이 겹치는 것도 아니며 본인의 뭐 수행 직원으로 뒀던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겹치지도 않는 사람에게 불러다가 현직 경기도지사에게 업무와 관련해서 질의하지 않고 오히려 국정감사의 본분과는 굉장히 거리가 멀다라고 볼 수 있는 김현지 실장을 매개로 한 이재명 정부를 공격하기 위한 그런 질의들은 굉장히 이 황금 같은 시간들을 낭비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이가혁 라이브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는 평일 오후 5시 TV와 유튜브로 실시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